한국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철수하자 종국이 대충격을 밟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지 언론과 SNS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는데, 이는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 기업들의 근로자 대우와 한국 제품이 그래도 뛰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없이도 성공하고 있는 상황에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중국 닝보조선소 청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995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웠는데 26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닝보조선소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해왔고, 이를 거제조선소로 옮겨 최종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습니다. 거제조선소 부지가 포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인건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삼성은 약 4,500명의 직원을 현지에서 고용해왔었는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훔쳐가려 했고 원자재까지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드는 또 한 번의 충격을 줬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전후로 한국에 대한 불매와 각종 차별 행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화장품, 게임뿐만 아니라 조선업 발주에서도 한국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닝보조선소 또한 2016년을 전후로 신규 수주가 끊겼던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인건비가 높아지고 설비까지 노후화되자 결국 철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수천 명의 닝보조선소 직원들이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삼성 덕분에 살았어. 포기하지마, 아이들을 부양해야지 라는 구호를 외쳤고, 삼성은 나의 집, 나는 일하고 싶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삼성에 감사하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좋다 는 언급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삼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위 영상은 중국 포털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는데 어느 순간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거나 돼버렸습니다. 한국 철수에 안타까워하는 이미지가 부각될까 중국 당국이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삼성은 총 7억 5천만 위안, 1363억 원의 보상금액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조선소 직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에서야 청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은 중국 정부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중국 내 또 다른 생산기지, 영선가야선업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2008년 인수해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하던 곳이었는데 2014년 이후 적자가 계속돼 왔던 회사입니다. 이로써 한때 세 곳에 이르렀던 삼성중공업 중국 현지 공장은 한 곳으로 줄어든 상태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산둥성 공장도 조업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은 삼성이 떠난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역대급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두 달 만에 30% 이상이 급등했고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향후 큰 쪽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근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중국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자 오히려 더 잘되고 있다며 놀라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아쉬움과 놀란 반응은 현대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충칭 공장의 토지 사용권과 장비 등을 약 6,700억 원의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세운 다섯 번째 중국 공장으로 2017년 완공돼 연간으로는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 후 판매 부진으로 2021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왔습니다. 2013년 외자 합작기업으로는 최단기 100만 대 판매 클럽에 진입했지만 2017년 이후 지속 하락해 작년 25만 대로 줄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중국 활동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50대 50으로 합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을 어느 정도 훔친 후에 사드를 핑계로 밀어내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 베이징현대는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법인 장수이에다기아도 두 번이나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베이징 1터부터 3공장, 창저우, 충칭 공장 등 5곳을 운영해왔는데 이 중 베이징 1공장은 2021년 중국 전기차 회사 리샹에 매각됐고 창저우 공장도 연내 매각이 계획돼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 설비로 전환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근속연수 플러스 한 달 급여 플러스 8천 위안 보상과 베이징 지역 공장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정리 해고안을 받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철수로 중국 내 생산 공장은 두 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대차의 충칭 공장 매각 소식은 중국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총 투자액 대비 50% 할인 가격으로 공장을 내놓은 사실을 전했고, 생산 공장의 중심을 인도로 옮기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판매는 감소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며 철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완전히 무시할 것 같던 중국인들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10년 이상 운전했지만 품질이 굉장하다, 13년 통한 고장이 난 적이 없다. 기아차는 정말 좋고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 타보지 않으면 모르고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운전하기 정말 좋은 차다. 내가 산 기아차는 아주 좋다. 현대차는 중국을 떠나도 문제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도 품질만큼은 인정하는 반응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판매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13종에서 8종으로 축소하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SUV를 앞세워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시장은 자국 진기차 업체를 강력하게 밀고 있어 현대차는 중국의 근 기대를 결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단위 사업 지원과 저렴한 배터리 가격 등 규모의 경제 전략을 써 외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외 원유 의존도 완화와 탄소 중립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전기차 진환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655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BYD는 자국 시장에서 2008년부터 판매량 1위를 지켜온 폴크스바겐을 누르고 올해 판매량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을 대체할 기회의 땅으로 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는 지난해 476만 대의 신차가 팔리며 빠르게 성장한 곳입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8.5%에 불과한데 승용차 시장 규모는 아직도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라 거대한 인구, 소비력 증가 등을 볼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른 신차 판매는 2030년이면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첸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워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인도 탈레가온에 있는 GM 공장을 인수했는데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중국 창청 자동차가 눈독을 들였지만 인도 정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대표기업 BYD도 인도 시장에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묘한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 정부는 최근 BYD가 제안한 1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에도 퇴짜를 놨습니다. 이에 BYD는 인도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BYD의 인도 시장 공략은 물 건너 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수입 관세율이 70%부터 100%로 높아 현지 공장 없이는 판매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BYD 진출이 무산되면서 인도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탈레가온 공장은 연간 13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첸나이 공장 생산 능력을 연 75만 대에서 82만 대로 확대한 만큼 탈레가온 공장까지 합하면 최대 10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GM 공장에서는 베뉴 2세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베뉴는 2019년 인도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전략 차종입니다. 좁은 도로나 골목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차체와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45만 대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출시한 엑스터 또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인기에 힘입어 5만 대 이상의 계약이 터진 상태입니다.
5만 대는 현대차의 인도 시장 한 달 판매량에 육박하는데 차량도 평균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 인도 공장 가동률은 102%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가 GM 공장 인수를 결정한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55만 대를 팔아 마루티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한 기아도 25만 대를 팔아 5위를 했습니다. 첸나이 2 공장에서는 크레타와 산타페 등을 양산하며 아이오닉 5는 부분 조립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올해부터 10년간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통화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 인도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대그룹의 중국 판매량 감소를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형국인데 작년 81만 대에서 올해는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해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된 상황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 철수에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025년 분기당 5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상향 또는 증가되는 가운데 SUV,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이 커져 제품 믹스가 다변화되며 이익이 크게 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대차의 국내외 공장 가동률은 100%를 못 돌았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 93%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로 100%를 넘긴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2026년이면 현대차의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는 중국 없이도 5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이면 세계 1위로 올라간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익성 둔화도 하이브리드가 상쇄시키고 있는데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 대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을 추진하는 현대차는 최근 연구개발 부문 대규모 경력직 채용에도 나섰습니다.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연료전지, 차량 제어, 디자인 등 9개 부문으로 지난 2월 채용 인원보다 2배 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반기 수백 프로 성장세를 보였고 주가 또한 수십 프로씩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높이면 중국 없이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자동차, LNG선 등 수많은 품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후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시설로 만들겠다 라고 선포하며 미국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이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IRA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 약 99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선 GV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IRA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1,00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1,000만원의 보조금을 업고 가격이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거셉니다. 테슬라는 2일 현지 시각 1분기 1터부터 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해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1,000만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 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에너지기업 헝인그룹, 엄주왕 연기에 집투한 고빈이와 헝인그룹과 수소연료 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아우 대만구, 월항욱대 완퀴, 광둥 홍콩 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에서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푸구는 수소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는 수소 10조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TWO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헝인그룹의 시너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헝인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 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버스 시범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푸구에서 수소 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 넥소는 지난해 1터부터 11월 1만 700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 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 가치만 1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밀할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 금융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후방 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가 1. 현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 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진창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D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일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 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무례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두고 지방 소도시의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칩 4 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와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푸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경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며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사우디 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은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참여 방안과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 중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에너지의 국가 예산을 존중인 사우디는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국운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옴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썬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놀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거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 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 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 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보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옴시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의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 세계 표준의 통신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 원이 투입된 네옴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실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의 부유한 국가가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에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을 만들었고 누가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동의 신뢰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주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 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가량,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 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체계가 서방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궁을 도입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예정으로 이런 내용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